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즈 시간인데요. 자,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이 시행 한 달을 맞았습니다. 그 사이 일부 관리사가 이탈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죠. 자, 해외 사례는 어떤지, 그래서 우리의 현실과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 1부에서 마련했고요. 2부에서는 북러 관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서 군인 1만 명을 파병했다는 보도가 전해졌는데요. 양국이 밀착하게 된 이유, 그리고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0월 20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GB타임즈.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제분쟁 전문 PD죠. 다크앤뉴스 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용주 뉴스캐스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가사관리사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이야기도 하겠지만 외국에서 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일단 좀 이용주 캐스터께서 좀 일단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네, 서울시가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에 참여 중이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지난달 9월 15일 서울 숙소에서 이탈한 뒤 연락이 두절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들은 복귀 예정이었던 추석 연휴가 끝나고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고요.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 있는지 서울시가 파악조차 못할 정도로 자취를 감췄다가 이달 4일 부산 연제구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습니다. 네. 필리핀 현지 뉴스에 따르면 이탈했던 2명의 가사관리사들은 임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장으로 옮기기 위해서 미등록 상태를 감수하고 이탈을 했고요. 이들을 고용했던 새로운 고용주와 함께 체포됐다 하는데요. 결국 이들은 지난 10일 법무부에서 강제 출국 조치되었는데 우리 이주노동부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두 가사관리사가 과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과로 이야기까지 나왔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 건지 좀 얘기가 좀 나오는 게 있나요? 크게 네 가지. 첫 번째는 이제 고용 불안정. 언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출국할 수도 있고 언제까지 이 일이 이어질지 모른다. 일단 이게 시범 사업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한국에 7개월만 체류하게 돼 있는데 7개월 뒤에는 또 다시 돌아가야 되는가. 그것도 알 수 없고 더군다나 이제 200만 원 이상 받는다는 약속을 듣고 왔는데 숙소가 너무 비싸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밤 10시까지 통금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 온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도 일 끝나고 자기 일을 좀 하고 싶고 또 친구도 만나고 싶고 그럴 텐데 이들은 그런 시간이 없이 10시면 통금 시간 지켜서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자유가 좀 억압당한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한국에 올 때 그냥 이렇게 뽑혀온 게 아니라 돈을 많이 투자한 거예요. 이 교육비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리고 이 얘네들이 교육을 받으려면 마닐라까지 와야 되는데 전국에 그 필리핀의 저 시골에서 이렇게 올라오려면 버스비도 필요하고 와서 밥도 먹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의 투자비가 들어갔는데 그게 자기 돈이 있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자기 돈이 아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기저기 빌려서 이제 또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하고 와서 한국에 왔는데 고용도 불안정하다. 거기다 240만 원 정도만 받는다. 그러면 이거를 더 갚고 어쨌든 갚고가 문제가 아니라 갚고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탈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군요. 그래서 서울시가 좀 대책을 내놓은 게 있어요? 네, 일단 지난 6일에 시범사업 개선안을 내놓긴 했습니다. 숙소에서 아까 통금 10시 얘기하셨는데 밤 10시면은 원래는 이제 귀가해야 됐던 걸 폐지하고 또 7개월간의 시범 사업 종료 후에도 심사를 통해서 체류 기간을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이제 개선안을 내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이자 특징 중에 하나가
호출형 서비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사관리사들의 노동 시간은 매칭이 되어 있는 가정이 얼마만큼 이 가사관리사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이탈한 2명의 가사관리사가 그 과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나오지만 사실 9월 30일 기준으로 그 전주 일주일 동안 그 들어온 100명 중에서 주 40시간 이상 일하지 못한 가사관리사는 100명 중에 13명이나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로 이야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생활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청 가구의 38%가 강남, 서초, 송파, 강동에 몰려 있는데 그럼 당연히 가사관리사들도 이 근처에 거주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강남 물가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강남 물가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비용을 더 줘야 되냐? 이건 좀 논란이 많죠. 왜냐하면 아까 그 필리핀에서 교육을 3개월씩 받고 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철저하게 신원 검증까지 거친 사람들인데 이제 지금 여기서 하루 8시간 근무하면 월 238만 원을 받습니다. 홍콩의 약 3배 정도인데 이게 사실 평균적인 가구가 부담하기에는 월 238만 원이 굉장히 높은 비용은 맞거든요. 그러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비용을 더 내리게 하게 맞느냐. 이것도 사실 의문이 좀 있어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고정비용이 우리 돈으로 한 100만 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버리면 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는 최저임금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적은 비용으로 이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사실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한국과 달리 임금 이상의 어떤 다른 것들이 또 주어집니다. 게다가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게 되면은 뭐 이탈 우려가 더 커지고 그야말로 지옥문이 열릴 거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일단 외국인한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국내법이 먼저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올 때 여러 가지 비자가 있잖아요. 근데 서울시는 이제 오세훈 시장은 정확히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자는 주의니까 법무부랑 고용노동부에 특정 활동 비자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항목을 신설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은 가사관리사가 개별 가정하고 사적으로 계약을 맺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노동법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적용은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쓰자. 네, 이제 오세훈 시장은 그걸 지금 이제 노리고 있는 거고요. 또 그렇게 하려면 국제노동기구 협약도 탈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인종이나 출신국에 따라서 노동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겠다라는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비준한 국가거든요. 근데 싱가포르는 아예 최저임금제도가 없고 홍콩은 국제노동기구 비준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랑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지옥문이 열릴 수 있다라고 왜 얘기가 나왔냐면 아까 그 비자 때문이에요. 그 특정활동 비자는 특성상 이제 브로커들이 끼어들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럼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까지 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더 많아지게 될 거고 그러면 그 수수료를 벌기 위해서 일단 입국했다가 이탈할 수 있는 유인이 커지겠죠. 그렇죠. 참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네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상황 일단 여기서 잠깐 쉼표를 찍고 외국에서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좀 궁금한데 이용주 캐스터가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비슷한 그 케이스로는 대표적으로 일단 싱가포르가 있는데요. 일단은 싱가포르 하면 이제 다인종의 도시 국가인데 여기 인구가 총 592만 명인데요. 외국인 노동자가 152만 명이 있습니다. 총 인구의 4분의 1이 외국인 노동자죠. 그중에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약 28만 명으로 외국인 노동자 중에 18%를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이 가사 도우미 제도를 도입하면서 예상했던 뭐 가사 도우미가 뭐 저출산급 보기 효과가 있다. 이런 근거는 현재까지 싱가포르에서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에서 가사 도우미가 도입된 지 45년이 넘었는데 2023년 싱가포르 합계 출산율 0.97명이기 때문인 거죠. 여기도 1 미만이군요. 네,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비슷하게는 또 홍콩이 있는데요. 홍콩은 지난 1973년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 인구 통계국에 따르면 12세 이하 아이가 있는 가구의 3분의 1 그리고 60세 이상 노년층의 11%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들 중에 90% 이상이 외국인이고요. 2022년 기준 홍콩 내 외국인 가사도우미 수는 33만 명이 조금 넘고 이분들이 2018년 한 해 동안 홍콩 경기에 기여한 규모는 14조 원, 홍콩 GDP 3.6%로 추산되는데 역시나 홍콩도 합계 출산율
0.77입니다. 여기도 이게 심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홍콩 역시 그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 가사 도우미는 이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고용주와 가사 도우미는 2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데요. 계약서에는 월 급여, 주 6일 근무일, 휴무일 이런 걸 확실하게 좀 써놔야 되고요. 또 계약서에는 고용주 가구의 인원이 몇 명인지, 가족 구성원 중에 가사 도우미가 돌봐야 될 사람은 누구인지, 심지어 반려동물이 있는지 없는지, 얘네도 돌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 이렇게 업무 범위를 큰일이죠. 자세하게 좀 써야 된대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계약을 하고 이게 일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또 애가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안 쓰잖아요. 그러면 그 애는 업무에서 배제가 된대요. 모른 척 해도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가사 도우미는 고용주와 한 집에서 또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홍콩하고 싱가포르의 경우만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제가 이제 가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영화로 보면 미국 이런 데서도 뭐 히스패닉계 이런 데 가사 도우미 쓰던데 그거는 이제 국가가 운영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민간 영역에서 그래서 뭐 불법 체류자라서 이런 건가요, 주로? 그러면? 네, 그렇죠. 미국의 불법 체류자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또 그렇게 가사 도우미 일 많이 하시죠. 옛날에 꽤 된 얘기인데 그 유명한 그 영화 배우가 이제 그 가사 도우미를 불법 체류자 썼다고 해서 뭐 그때 외신 타고 막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배우 이름도 저 기억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겠고 다시 확인은 안 해봤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운영하는 거 아닌 거군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고 홍콩하고 싱가포르 사례를 비교했을 때 한국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사실 지리적인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중국 본토나 말레이시아하고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또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국경 근처에 사는 외국인들이 그냥 통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자기 집에서? 자기 집에서. 왜냐면 그거를 넘을 수 있는 이제 그 증을 받는 거죠. 그렇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되게 좁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넘어가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캐스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홍콩에서는 고용주가 이제 가사관리사한테 반드시 거주할 수 있는 방을 줘야 됩니다. 이 방이 몇 평인지까지도 다 적혀 있어요. 근데 그래요? 네, 몇 평 이상의 방인지, 몇 평짜리 방인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단순한 뭐 물론 우리 돈으로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받는 건 맞지만 이것 이상의 어떤 것들, 철저한 계약서. 뭐 수당도 여러 가지가 있던데. 네, 수당도 있고 뭐 반려동물을 봐도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사는 방은 몇 평짜리 방인지 이런 것까지 굉장히 세세하게 주기 때문에 단순히 임금 이상의 것들이 분명히 지불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간과하고 굉장히 일률적인 틀만 만들어 놓고 시범 사업을 시작을 했다가 이제 뭔가 탈이 난 셈이죠. 근데 사실 저는 좀 이게 홍콩이랑 저희랑은 좀 그 시작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홍콩의 그 조금 세련된 맨션 같은 아파트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러면 설계도를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는 우리가 조금 잘 모르는 뭐 이런 데가 있나. 옛날에 우리 광이라고 생각될 정도의 그 작은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딱 몸 하나 눕히면 꼼짝 못하는 이런. 그렇죠. 애당초 설계부터를 그렇게 해서 근데 거기가 이제 가사 관리사님들이 지내는 방을 애당초 아파트를 지을 때 만들고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지낼 수 있는 건데 사실 우리는 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근데 사실 주말만 되면 홍콩에서는 그 필리핀 가사 도우미들이 또 나가야 돼요. 그래서 공원에서 이렇게 자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하고 조금 실정이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의 주거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또 강남 지역에 우리 이제 고시원을 가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돈인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한 3분의 1 정도의 가격이 싼 편이고 우리는 어쨌든 4대 보험까지 다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최저임금 적용돼서 시간당 9,860원. 그리고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우리도 사실은 그러니까 시설은 안 해줘도 어느 정도 보수를 보장하는 거죠. 필리핀의 임금 시세에 비해서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보다 더 많이 주는 데가 있으면 글로
갈 수 있죠. 그 어떻게 그 단속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해? 양쪽이 다 불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사관리 노동을 제공하는 쪽도 불만이고 공급받는 쪽도 지금 불만인 거잖아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갑자기 시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네. 200 얼마씩 내느니 차라리 조금 말 잘 통하는 이모님하고 일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우리가 이렇게 보통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하는 여성이 이런 제도를 잘 이용해서 출산율을 높이자 이런 의도겠지만 사실 이게 일반 가정에서 이게 굉장히 부담되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퍼뜩 드는 생각인데 자 그러니까 200 몇씩 40만 원씩 준다. 근데 그러면 내국인을 쓰면 그 인근 지역에 사는 어떤 뭐냐면 그 분이 집도 되고 그러니까 가정관리사를 하면은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고 밥도 자기 집에서 먹고 그러니까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네,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이 제도를 왜 도입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영어 조기 교육? 네,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애초에 공식적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이걸 도입을 해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데 아이까지 낳을 수 없으니까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도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필요해졌고 그러면 가사관리사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를 이제 키우고 이제 부부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국내 가사관리사를 쓰면 되지 않나? 근데 국내 가사관리사들도 지금 이 일을 잘 안 하려고 하세요. 왜냐하면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주를 하자니 제대로 된 공간이 없어. 그렇다고 그 근처에서 살자니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 그리고 지방에 계신 분들은 출퇴근이 안 돼. 이제 이런 근로 여건이 너무 열악하고 근로 계약서를 쓰는 것도 사실 좀 어렵다 보니까 애초에 이제 이야기한 것 이외에 다른 일들을 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홍콩처럼 반려동물 봐 안 봐 이런 것까지는 아예 안 쓰니까 우리는. 그래서 국내 가사관리사들도 지금 돌보미들도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외국인을 들여온다? 이거는 사실 누가 봐도 적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게 저출산 문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려나. 그러니까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저거 뭐 다 떠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입된 가장 그러니까 주된 어떤 목표는 출산율 제고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출산율을 해결이죠. 높이기 위해서 어떤 여성들의 출산 양육 부담을 덜어주자. 네. 그러면 출산율이 올라갈 거다라는 이 이제 그 가정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그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좀 얘기를 해주세요. 말이 안 되죠. 이게 구조에 전체적으로 지금 출산율이 낮아지는 원인이 가사 도우미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데.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데 뭐 앞으로 뭐 어떤 데이터도 없이 싱가포르나 홍콩도 역시나 낮은 출산율이 있는데 절대 이거 갖고 도움이 안 되고 새로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너무 급하게 시행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지금 이분들도 필리핀에서 돈 좀 벌어 볼 거라고 되게 빚도 깔아놓고 이렇게 막 오신 이분들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인생에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더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뭐 제 입장을 얘기하셨으니까 제 입장에서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가사와 육아가 반드시 타인의 손을 빌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구조가 노동시장이 그냥 부부 두 사람만으로 충분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게 사실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애초에 체질 개선을 하지 않고 다이어트 하겠다고 곡기부터 끌었다가 요요가 온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체질 개선을 하지 않았다. 비유가 찰지네요. 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국가가 져야 하는 가사나 육아 돌봄의 어떤 국가적인 공공 책임이 이주 노동자에게 전가된다라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동시간 단축한다든지 어떤 워라밸을 맞출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먼저 찾고 그다음에 비어있는 부분을 외국인 노동자나 뭐 가사 관리사로 채우는 게 맞는 어떤 아주 근본적인 부분부터 다시 손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제도는 잘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 자체로 인정하고 거기에 머문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 집에 아이가 아주 어릴 때로 한정이 되는 얘기예요. 이것이 딱 거기까지만 설정이 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그 아이를 안 낳는 주된 이유가 단순히 그 갓난아기.
영아 유아를 키우기 힘들다에 국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식 키우기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그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 벌고 저축하면 중산층에 진입해서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그나마 희망을 갖고 살아왔는데 언제 어느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게 사실은 IMF 이후부터 지금 모든 국민을 휘감고 있는 근본적 불안감이잖아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내가 애 많이 낳아서 왜 애들한테까지 그 고생시키느냐. 이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낳거나 낳더라도 한 명만 낳아가지고 가계가 투자할 수 있는 모든 걸 여기에 거의 올인을 해도 뭐 될까 말까다 이 생각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아이의 전생에 걸쳐 있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육아 이렇게만 접근해 버리면 가정이 설득이 돼서 그러면 나 그럼 한 명 더 낳을게 이렇게 가냐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송현석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어찌 보면 대한민국 사회구조 그다음에 노동시장과 이게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왜 자꾸 가정 안으로만 국한해서 해결책을 그렇죠. 모색하려고 하느냐. 너무 좁은 시야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김종배의 시선집중 일요일 코너 GB타임즈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대표, 송현석 기자, 이용주 캐스터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는 북한과 러시아와 북한의 지금 밀착 이야기인데 급기야 북한군 1만 명 지금 파병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16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뿐만 아니라 인력도 공급하는 사실을 이 자국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그는 실제로 그 북한이 지금 북한인들을 러시아 점령군에 보내고 있다면서 푸틴이 범죄자 연합에 이제 북한도 포함됐다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언론들도 북한이 러시아의 병력 증강을 위해 군인 10,000명을 파병했다고 전했는데 이 중에 최대 3,000명은 러시아군의 특수대대로 편제될 것이라 이렇게 또 전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 보도와 관련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라면서 우리를 우려하게 한다. 북한 군인이 러시아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아이디어가 만약 사실이라면 북러 국방관계에 상당한 광화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는 이것에 대해서 가짜 뉴스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라고 했다. 네. 저 송현석 기자 구조분과 외신 쭉 이제 계속 보시잖아요. 네네. 확인된 게 일단 이거 보낸 게 맞는지 그다음에 전투 병력인지 이게 지금 최대 관심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낸 거는 맞는 것으로 보여요. 현재 BBC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던 러시아 쿠르스크 주 지역에 도착한 북한 병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3,000명이라는 이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3,000명이라는 보도는 우크라이나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예요. 네, 근데 BBC가 봤을 때는 3,000명까지 아니었다. 네, 그 정도까지는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라는 게 이제 BBC 보도 내용이었고 그리고 전투병이라고 보여지지 않았다. 전투병. 네, 전투병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재건하고 뒤에서 공병이라든지. 네, 이렇게 하는 쪽으로 지금 지원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였다. 이제 이런 보도들이 나온 상태입니다. 전투병은 아닌 것 같다는 보도까지는 나왔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전투병력인지 아닌지는 둘째치고 하여간 북한과 러시아가 계속 갈수록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러시아 우방에 북한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북한하고 밀착하는 거예요? 일단 양쪽 다 얻을 게 있어서인 거죠. 지금 러시아군이 전쟁을 2년 7개월 정도 하면서 전사한 사람 한 12만 명 정도가 돼요. 그리고 다친 사람 한 18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참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정찰위성 발사를 실패를 했죠. 자존심이 구겼고 고난이도의 미사일 기술이 필요한데 러시아가 그걸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서로 이걸 좀 교환을 하고 싶어 하는데 네. 물론 현재 상황에서는 러시아가 북한보다 더 다급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북한은 엄연히 따졌을 때 휴전 국가입니다. 오늘 당장 미사일 안 맞는다고 안 쏜다고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러시아는 오늘 당장 포탄, 재래식 포탄이라도 안 쓰면 큰일 나죠. 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9월에 이제 김정은이 러시아 방문해서 푸틴이랑 회담하기로 했을 때도 푸틴이 원래 굉장한 지각대장 아닙니까? 그렇죠. 네, 푸틴이 30분 와서 먼저 기다렸죠. 네, 자존심도 내려놓고 이제 결국 푸틴이 북한한테 이제 가까이 다가가서 무기도 받고 병력도 받게 된 건데 그럼 북한은 당장 이 미사일 기술 이전이라는 게 사실 옆집에서 쌀 받아오듯이 그렇게 받아올 수 있는 게 아닌데 왜 그걸 기대하고 병력까지 보냈느냐. 보낸 것까지는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원래 북한은 예전부터 외국으로 노동자들 많이 보내서 외화벌이를 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완전 고간이 바닥나버린 거예요. 현금 유동성이 그냥 제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빈 현금 고간을 채우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한테 병력이나 무기를 보내면 국제사회가 북한을 더 옥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더 부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지금 북한은 이미 잃을 게 없습니다. 대부분의 영역에서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러시아에다가 인민들을 보내서 인민들을 사지로 내몬다고 사실 더 비난받을 것도 없고 이미 경제 사정도 굉장히 심각하게 안 좋아 있는 상태다. 오히려 안보리 제재를 뚫는 방법이죠. 오히려. 맞습니다. 거꾸로. 뚫고 이제 본인들의 고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거죠. 그리고 올해 6월이었죠. 북한과 러시아가 이제 그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그러니까 한 나라가 전쟁에 준하는 상황에 처하면 상대방이 즉시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서 군사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 이런 내용의 조약을 맺었는데 사실상 자동 군사 개입이잖아요. 그런데 러시아는 이미 전쟁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 조약을 맺기도 전에 무기도 주고 지금 병력도 준 건데 과연 그러면 북한에서 전쟁이 나면 러시아가 이 조약을 지킬까요? 저는 이게 과연 어디까지 이 조약을 믿을 수 있을까? 전쟁이 나면 큰일 나요. 네, 전쟁 나면 큰일 나지만. 네, 상상도 하지 마세요. 네, 상상도. 근데 이거 만약에 러시아가 약속 안 지킨다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저는 분명히 러시아가 본인이 가져갈 건 다 가져가고 북한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전쟁 났을 때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미사일 기술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 고문 이런 것들이 지금 치환이 되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뭐 지금 뭐 북한 TV에서 러시아 영화까지 틀었다면서요. 네. 그러면 정말로 러시아는 좋은데 뭐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근데 사실 지금 러시아하고 조약을 맺은 게 도소종맹 조약이라고 1961년에 맺었던 조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자동 군사 개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어떤 나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자동으로 가서 군사적 활동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북한의 행동은 바로 이런 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 쪽으로 갔다 하고 설명해도 하나도 안 이상한데 얼마 전에요. 이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접경 지역에 계속 지금 전투가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났죠. 그래서 전사자 중에 북한군 장교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냥 혼자 자기가 오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북한이 조직적으로 장교까지 왔으면 당연히 이 북한이 러시아 전쟁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개입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북한군 탈영 보도도 있었죠. 예. 지금 그 탈영 보도가 지금 18명인데 지금 그 전투 지역에 그 최전선에서 탈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이제 잡는다고 지금 러시아 쪽에서 추노꾼을 또 추노요? 예. 지금 그래서 막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저 10분 이해가 안 게 제가 작년 겨울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하면서 느꼈지만 북한도 그동안 실제 전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군도 북한군 입장에서도 실전을 못 봤던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무섭고 거기서 진짜 어디 기댈 데도 없고 그러니까 탈영할 만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그 파병했던 1만 명이 전투병력이냐 아니냐. 아까 전투병력까지는 않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한번 그러면 지금 이미 먼저 가 있던 그 북한군 중에 18명이 탈영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이들이 전투하고 무관한 북한군이었다면
과연 탈영까지 했겠느냐라는 어찌 본다면 거꾸로의 어떤 추정도 가능해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전선에서 전투 아니면 뭐 해요? 아니 저는 진짜 예를 들어서 뭐 지원 뭐 이런 거. 지원은요. 지원해줄 게 있나? 지원은 왔다가 다시 가고 다시 이렇게 공급을 하는 건 그런 거고 지원도 전투 지원이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번에 뭐 1만 명이 맞는지도 확인이 필요하지만 네. 이들도 대부분이 전투 병일 거다 이렇게 보세요? 전투 병력이 아니면 쓸모가 없죠. 근데 전투 병력으로도 쓸모가 없다는 분석이 많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전 경험이 없는 군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사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왜냐하면 초반에 러시아가 이제 강제 징집령을 통해서 다 동원을 해가지고 그냥 전투 경력 없는 그런 남성들을 전쟁터에 내보냈을 때 거기 표현으로는 갈린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특히나 겨울 되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이 그 지형적으로 뭐 장난이 아니라면서요? 엄청나죠. 네? 저 동상 걸리고 막 뭐 춥기도 하고 뭐 거의 그 뻘벗 비슷하게 되고 막 이런다면서요. 저는 뭐 북한 쪽은 또 추우니까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 될 걸. 근데 날씨에 적응하는 건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투에 적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이 북한군들은 실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최전방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막아내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군을 데리고 왔느냐? 그만큼 러시아가 지금 급하다. 이런 사람들, 이런 병력마저도 필요로 할 정도로 지금 병참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실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 외국에 나가 있는 일종의 외국인 노동자가 되는 북한의 인민들에 대해서 인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설사 이제 보냈어요. 러시아 최전방에 보냈는데 사라져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큰 자산을 얻는 거예요. 맞아요. 자신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전투 경험치를 얻게 되는 거죠. 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에 참여하는 모든 군인들은 완전 이렇게 물이 올랐어요. 전투 그거에. 근데 그 상황을 북한이 학습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고 알겠습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잠깐만 아까 18명 탈영 얘기를 조금만 다시 돌아가서 지금 보도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고요. 그중에 18명이 이제 뭐 탈영을 했다는 우크라이나 측 보도가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7km 떨어진 지점인데 러시아군이 이들을 찾기 위해서 수색 작업을 시작했지만 상부에서는 탈영 사실을 좀 숨기려 하고 있다는 좀 보도도 나왔고요. 탈영한 북한군들의 정확한 소속이나 뭐 탈영 이유는 아직은 뭐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은 뭐 그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파병설이 수면 위로 올라온 계기를 생각해 보면 이달 초에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 미사일 공격으로 러시아 측 20명 중에 북한군 6명이 포함돼서 이분들이 이제 전사하셨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북한군들이 아무래도 먼 이국 땅에 와서 뭐 이분들이 뭐 통역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가라니까 간 거잖아요. 이유도 모르는 전쟁에 참가해서 죽기보다는 약간 좀 자유를 찾아서 근데 도망간 게 아닌가. 자유 이렇게까지 준 건 게 뭔 게 지금 이 18명 탈영은 되게 이제 의미를 갖는 게 그래서 나 탈영해서 집에 갈래. 이건 지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자유를 찾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거기 가서 실전을 보면요.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럼 뭐 자유를 찾아서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일단 봐야 되는 게 얼마나 무서우면 그러니까 나 집에 돌아갈래도 거리상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게 뭐냐면 어디에 위장해서 내가 숨는다 그래도 일단 다른데 금방 드러나 버리는 건데 생김새부터가 근데 이거 그냥 앞뒤 안 재고 일단 탈영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앞뒤 안 재고. 근데 거기서 살려면 탈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전투 현장이라는 데는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 여기에 무슨 지원이 있거나 장비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러시아군도 정말 갈린다는 표현이니까 고기 갈리듯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러시아 쪽의 전사자가 1,200명 가까이 된대요. 하루에. 맞아요. 그 1,200명은 당연히 죽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거기서는. 근데 인간 누가 바로 그렇게 죽고 싶겠습니까? 죽고 싶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북한에서 그 품질 낮은 미사일이나 이런 거 공급해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갈릴 사람을 공급해 주는 것이 훨씬 천군만마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10,000명이 파병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호황 때다 이런 생각이 좀 잘 안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장교까지 6명이 전사하고 이런 상황에서 더 있으면 더 있지 이게 뭐 조금 있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겨울철에 어떤 그 지역의 특성 이런 것도 여쭤봤던 이유가 같은 민족이잖아요. 이거저거 떠나서. 근데 거기에 배치돼서 예를 들어서 그 뭐 전투에 그러니까 투입이 된다고 쳐봐요. 전투의 어떤 뭐 이렇게 실전 경험이 있네 없나도 되게 중요한 요인이고 또 한 가지는 지형을 얼마나 숙지를 해서 전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벌이냐도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국만리 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밟으면 그냥 쭉쭉 빠지는 그런 데 가가지고 전투를 하라고 그러니까 등 떠민다? 이건 죽으라고 지금 등 떠미는 거 뭐가 다르냐는 만약에 진짜로 전투병과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좀 답답하고 안타깝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향후에는 지금 현재로는 뭐 서방 언론에서는 이 전체가 다 뭐 그 전선의 최전선에 배치가 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병으로도 조금 들어갈 거고 전투 병력으로도 들어갈 거고 하겠지만 PD님 말씀처럼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전투 전선에 까는 거거든요. 이 북한군 병사들을 까는 건데 지금 18명이 탈영했다. 그리고 뭐 3,000명이 들어갔다. 10,000명이 들어갔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주장들은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먼저 나온 거예요. 물론 BBC가 일부 확인하긴 했고요.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러시아군의 규모가 비록 전투 경력이 없는 북한군일지라도 늘어나는 것 자체가 사실 불리한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이 북한이 국제 제재를 어기고 계속 러시아에 병력 보내고 있다. 이렇게 확성기로 큰 소리를 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는 훨씬 더 자기네들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는. 왜냐하면 국제사회가 계속 이거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니까 자기네들은 좀 그만 관심 가졌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러시아에 훨씬 더 유리한. 네. 아무튼 이런 현상을 지켜보는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떤데? 국제사회의 반응 난리 났죠. 이 지금 북한군이 거기서 제재를 넘어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엄청 좀 며칠 동안 지금 계속 전 세계 국제 뉴스의 탑을 이루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부도 이제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위해 파병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면밀히 추적 중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당국의 멘트조차도 국제 뉴스에 큰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백악관 같은 경우는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병력을 파병했다라는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우려스럽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존 코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이 전화브리핑 저희 이제 요즘에 언론 보도 전화브리핑으로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실 좀 확인해라는 전 세계 기자들의 그 요청이 막 쏟아졌어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독립적으로 그 보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라고. 만약에 미국이 확인하면 여기서부터 더 커지는 뉴스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북한 군인이 러시아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이 아이디어가 사실이면 북러 국방 관계에 상당한 결속력 강화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다. 근데 그렇죠. 우리는 수개월간 이 관계에 대해서 관계가 성장하고 심화하고 있다고 말한 바는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이 굉장한 변수가 되겠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그냥 쟤들 저렇구나 이렇게 구경만 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뉴스를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월남전에 우리 군인들을 파병을 했었잖아요. 좀 사실 이제 그게 제일 먼저 떠올랐었는데 근데 지금 거기서 이거 얘기하자고 좀 하는 얘기는 아닌데 남한이든 북한이든 왜 다른 나라 전쟁에 이렇게 우리 군인들이 그냥 북한군도 같은 민족이니까 왜 이렇게 파병이 돼야 되는가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건 좀 감상적인 얘기일 수 있어요. 감상적인 얘기일 수는 있는데 여기서 옳고 그르다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좀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좀 한편 들어서 좀 약간 씁쓸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게 좀 불쌍한 느낌이 들죠. 지금 그 탈영한 18명 우크라이나가 어딘 줄 알고 얘들이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그쵸. 말도 모르고 뭐 진짜 뭐 어디 가서 숨어야 될지 뭐 추노꾼은 따라오고 있고 그래서 되게 무서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은 일어나면 사람으로 하여금 극한 상황으로 가게 만드는 거라. 어떤 사람의 인생이라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우크라이나 군 부대가 그 요즘에 뭐 소셜 미디어에 뭘 올리냐면 자기들이 이제 드론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드론 이제 녹화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드론 공격에 성공한 그 녹화 장면을 요즘 소셜 미디어에 올려요. 그러면 이제 드론이 붕 하고 가가지고 뭐 사람한테 부딪힌다거나 건물에 부딪히는 게 나오는데 제가 그거를 계속 팔로우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거기 영상에 북한군이 드론 공격 당하는 뭐 이런 영상 올라오고 그 영상에 오른 게 있어요? 네, 소셜 미디어 X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파병을 안 했다고 우기기엔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고 그리고 드론이 쫓아와서 이 기계가 사람을 죽이는 거 제가 우크라이나 이번 취재 가서 제일 무서운 게 드론이었거든요. 이게 기계가 사람을 쫓아와서 죽이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 탈영한 18명 이 사람들 몇 명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엄청 무서울 것 같다. 그러니까 전쟁 자체가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 뭐가 이렇게 막 무섭게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쟁에는 수식어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옳은 전쟁, 그른 전쟁 이런 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결국은 인간을 파괴시키는 게 전쟁이다. 맞아요. 그게 어떤 전쟁이든지 간에 그 얘기를 안 할 수 없고 아무튼 이 와중에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할 독립기구가 출범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한미일 3국을 포함해서 이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11개국이 참여하는 독립기구가 출범을 합니다. 네. 지난 4월 말에 원래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에 있던 전문가 패널이 있었어요. 이 전문가 패널이 이 대북제재가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 이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종료가 되면서 감시기구에 공백이 생겼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다시 만들어진 거고 대신 유엔 산하가 아니라는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이고요. 약자로 MSMT라고 부르는데 이게 아무래도 비슷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이 모여서 이제 유엔의 울타리 밖에서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해서 감시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직접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위반한지 항상 감시하고 정기적으로 또 북한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 밖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처럼 중국이나 러시아 입김을 받을 일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애초에 지난 4월에 이제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종료가 된 게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이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이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더 이상 활동을 못하게 됐고 해체가 된 건데 이제 이번에 출범하는 이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 같은 경우는 그럴 일은 없는 거죠. 오히려 같은 색깔을 가진 국가들이 모인 거니까. 그래서 유엔 밖에서 더 독립성이나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큽니다. 근데 이게 또 한미 3국만 참여하면 평소 그냥 3국이 해왔던 대북 견제나 뭐 이런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뭐 독일이나 뉴질랜드 같은 유럽 국가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생각을 가진 같은 색깔을 가진 국가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구 자체가 또 유엔의 품 안에 있는 기구가 아니다 보니까 각각의 회원국들이 어떤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만 보완이 된다면 북한의 현실을 제대로 살피고 감시하는데 오히려 유엔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저렇게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판에 대북 제재가 이행이 잘 되느냐 안 되는지를 감시를 해서 그게 무슨 실효적 의미가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없는 것보다는 뭐가 계속 이렇게 그래도 그럼 할 말은 없는데 네, 뭐 물론 돈이 들고 인력이 들지만 예. 없는 것보다는 모니터링이라도 뭐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게 있다는 게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대북 제재를 뭐 우리가 저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뭐 유엔도 그렇고 이런 새로운 단체 기구도 그렇고. 근데 사실 뭐 김정은은 뭐 맨날 뭐 자기 뭐 벤츠 샀다고 플렉스하고 막 시계 샀다고 플렉스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대북 제재가 되고 있는 건 맞습니까? 김여정도 이제 계속 명품 가방 들고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밝힌 게 사실 전문가 패널인데 그 전문가 패널이 역할이 순서가 그거죠. 전문가 패널이 이런 것들을 밝히면 유엔이 나서서 거봐 니들 지금 제재 위반하고 있잖아. 이거 더 강력하게 어떤 처벌해야 돼. 이게 순서였는데 유엔이 그 역할을 못하게 되면서 지금 아예 전문가 패널이 종료가 돼버린 거죠. 최소한 모니터링은 된다. 그렇죠. 모니터링은 된다. 의미를 이제 그렇게 부여하자. 아니 그렇죠? 근데 유엔도 어떤 제재를 할 때 명분으로 삼을 수 있고 여기서 나온 데이터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한 내용을 명분으로 삼아서 제재에 사용할 수도 있고 좀 더 전문가 그룹이 들어가서 상황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이런 게 생기면.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